경북 울진과 삼척, 강원 강릉과 동해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산림당국은 오늘 풍불 제압을 목표로 진화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내일 오후부터 위협적인 동풍이 예상된다며 오늘 반드시 화선을 제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를 둘러싼 논란과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긴급회의를 열고 있는데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본투표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면서도 사과 여부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제주를 거쳐 부산, 대전 등 전국 거점 도시들을 차례로 방문해 막판 지지를 호소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지역에서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합동 유세를 벌입니다. 일요일인 어제도 21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위중증 환자도 955명으로 1,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는 확진 산모와 투석 환자를 위한 병상을 각각 250개, 600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에서 러시아군이 박격포를 발사해서 피난에 나선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등 어린이를 포함해 사망자가 360명 이상 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망명 정부를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도 1년 9개월 만에 1,220원 선을 넘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도 내림세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산불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강원도 강릉 동해 산불은 현재 60%가량 진화됐습니다. 화마가 지나간 마을, 잿더미가 된 모습입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전 중에 큰 불을 잡겠다는 목표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주불 진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강릉시 옥계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릉 산불 피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강릉시는 주변이 온통 희뿌였습니다. 아직도 매캐한 연기가 뿜어져 나와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이고 하늘에서는 하얀 잿가루가 내려앉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주택이 최초 발화 지점입니다. 양철 지붕이 녹아 무너져 내렸고 집은 뼈대만 남아 안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집안 살림은 모두 까만 잿가루가 되어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방화범이 살았던 이 집에서는 그의 80대 노모가 대피하는 과정에서 다쳐 결국 숨졌는데요. 집은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접근이 금지됐습니다. 불은 60대 남성 이모 씨가 가스토치를 이용해 이곳 자택과 농막 등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됐습니다.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은 불은 옥계면과 바로 붙어있는 동해시로도 번졌습니다. 사흘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지만 동해시 비천동과 신흥동, 강릉 옥계면 남양리를 중심으로 불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연기가 확산하면서 어젯밤 11시 50분쯤 동해시 신흥마을에는 대피 권고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강릉시와 동해시 피해 면적은 4,000헥타르에 달하는데요. 또 주택 등 건물 90여 동이 불에 타면서 이재민이 40여 명 발생했습니다. 밤샘 진화 작업이 벌어졌지만 진화율은 60%가량으로 잠정 집계돼 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산림당국은 현장에 헬기 25대와 진화 인력 2,6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오전 중에 큰 불을 잡겠다는 목표로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는 건데요. 산림당국은 헬기로 진화 상황을 파악한 결과 주불 진화 완료에 대해 언급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화재 현장에서 YTN 김예린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도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밤사이 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금강송 군락지와 불영사까지 불이 번지는 것은 막았습니다. 오늘 바람 방향이 진화에 유리한 만큼 오늘 중으로 불머리, 화두를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경북 울진군 대흥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불이 좀처럼 꺼지질 않고 있는데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시면 잔불 정리 등 작업을 돕기 위해 나와 있는 군인들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현재 포항에서 해병대 한개 연대가 이곳으로 진화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차량을 통해 이곳까지 이동했는데 매캐한 연기 냄새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가득했고 일부 도로 구간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국도 있었습니다. 어제에 비해 오늘은 바람이 약해진 데다 방향도 금강송 군락지 쪽이 아닌 남서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해가 뜨자마자 헬기 53대, 인력 5,500여 명을 투입해 작업하고 있는데요. 산림당국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중으로 불머리, 화두를 제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불의 규모가 워낙 커 주불 진화는 내일 오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젯밤에는 산불이 남하하면서 보호구역인 금강송 군락지 코앞까지 불길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밤과 새벽 사이 주요 화선의 인력을 배치해 불이 확산하지 않도록 했는데요. 산림당국은 정예 진화 인력으로 방어선을 구축해 군락지의 피해를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애초 어제 큰 불이 잡힐 것으로 보였지만 짙은 안개와 변덕스러운 바람 탓에 헬기 작업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선도 60km에 이를 정도로 길어 진화율은 50%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산불이 길어지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울진과 삼척에서 축구장 2만 1천여 개에 해당하는 15,000여 헥타르 산림이 피해를 봤습니다. 2000년 동해안 산불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불에 탄 주택 등 시설물은 현재 파악된 것만 400여 채에 이릅니다. 현재 주민 300여 명은 체육관과 마을회관 등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자원봉사자가 모이고 있고 기업과 단체에서 후원한 구호 물품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울진군 대흥리에서 YTN 김철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년 9개월 만에 1,220원 선마저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1%대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로도 낙폭을 계속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2.48% 하락한 2,646.52로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2.36% 정도 하락해서 880 아래까지 하락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6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이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계속 안 좋은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유럽 최대 규모인 우크라이나 원전을 장악했고 주변국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미국 같은 주요국이 긴축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증시를 압박하고 있어서 한동안은 변동성이 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처럼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현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전일 종가보다 12.1원 오른 1226.3원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1220원대로 올라선 건 지난 2020년 6월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간밤엔 국제유가도 들썩였죠?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국제유가 빠르게 오르는 추세입니다. 브렌트유는 장중한 때 18% 폭등하면서 139.13달러에 거래됐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30.5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 제재 방안의 하나로 유럽 동맹국과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논의한다고 밝힌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이 타결되면 이란 원유 수출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유가 상승을 부채질했습니다. 시장에선 지금 국제유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행에 따라선 추가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환율까지 급등해 원유 수입 부담이 더욱 커진 만큼 물가와 경기 등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2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아직은 의료체계가 관리 가능한 범위라면서도 확진자 분만과 투석 병상 등을 다음 주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운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또 20만 명을 넘겼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1만 716명으로 나흘 연속 20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3만 2,900여 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에 1.5배, 5주 전과 비교하면 12.3배 급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순 하루 최대 35만 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139명으로 전날보다 22명 줄었지만 여전히 100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70명 증가하며 955명을 기록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115만여 명으로 하루 사이 3만 6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하는 집중관리군은 18만 1,939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9.8%,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도 55.9%입니다. 네, 개훈이 기자, 이렇게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20만 명을 넘고 있어서 걱정인데 정부는 아직 의료 체계가 관리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정부는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웃돌고 있지만 의료 체계는 아직까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높아도 중증도가 낮아 중환자 병상과 중등증 병상의 가동률이 각각 59.8%, 49.3%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미크론의 특성과 방역 의료 역량을 고려해 중증화 및 사망 최소화로 전략을 바꿔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대응 역량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된 산모와 투석 환자를 위한 병상을 다음 주까지 각각 250개, 600개로 늘리고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분만하고 투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위험군의 재택치료를 지원하는 집중관리 의료기관은 병원급 850여 개, 의원급 300여 개를 목표로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지난 5일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오전 10시부터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주관하는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은 출근길에서 대책 마련에만 집중하겠다며 짧은 입장을 표명한 채 사과를 하겠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습니까? 네, 회의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 10분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현장에서는 정확하게 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요 안건은 확실합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오는 보훈 투표 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투표 관리 방안입니다. 앞선 지난 주말 이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사전 투표를 할 때 당시에 투표 용지 관리 부실이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선관위 측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보훈 투표에서의 재발 방지 대책을 최종 결정합니다. 이미 대책 초안은 회의 전에 나왔고 오늘 긴급회의에서 초안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초안에는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확진자, 격리자용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는 대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진자, 격리자라도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난 뒤 같은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닥으로 잡힌 건데요. 또 확진자들의 기표 용지를 별도로 보관했다가 투표함으로 옮기지 않고 일반 투표함에 함께 넣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의 기표 용지를 종이 상자나 플라스틱 소쿠리 등을 별도로 보관하다가 이번 논란이 빚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표소와 투표함을 통일하면 대리투표 의심이나 비밀 선거 원칙 훼손 등은 원천 차단할 수 있지만 감염 우려라는 난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전투표 논란이 이렇게 커진 건 대선 결과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갈릴 경우 부정선거 논란 혹은 불복 시비가 벌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선관위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죠?
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강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선관위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뒤에도 질타가 이어졌고 오늘 아침 열린 회의에서도 민주주의 원칙이 흔들린 일이라며 선관위의 부실 대응을 거듭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문제가 터지고도 주말 사이 선관위원장은 출근도 안 한 것을 콕 집으며 선관위의 사후 해명은 불성실했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확실한 개선책을 내놓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관련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즉각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열린 긴급회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서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입장을 묻는 말에 대책 마련에만 집중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는데요. 선관위는 긴급회의를 마치는 대로 김재원 선관위 선거국장이 회의 결과와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곳곳을 훑으면서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경기 하남에 있는 종합쇼핑몰 앞에서 대면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지역보험으로 넘어오신 퇴직자들은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게 돼 있죠. 네. 월급은 하나도 안 오르는데 그리고 또 집이 오르니까 전세나 월세도 올라서 세대로 사시는 분들도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민주당 정권이 28번의 이 부동산 정책을 바꿨는데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28번을 실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가 보유자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보수화되기 때문에 민주당을 안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시장에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게 민간이 주택을 짓기 어렵게끔 서울시정 민주당이 10년 장악하면서 완전히 재건축 다 틀어줬습니다. 그래서 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됐고 또 양도소득세를 엄청 때리니까 좀 자산 재조정해서 집 서울에 있는 집 팔고 좀 옮기고 싶은 분들도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역시 집이 매매 시장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코로나 전염이 되듯이 전국으로 하남으로 구리로 안양으로 해가지고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데로 집값이 다 올라가고 전세, 월세, 세금이 전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국민들 전체를 힘들게 이렇게 고통으로 몰아넣은 이유는 단 하나, 민주당의 정치 지형에 유리하게 주택 정책을 펴겠다.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 그 당 이름 앞에 민주가 붙어 있잖아요. 또 자기들의 상당수는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다고 하고 그런데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이런 거보다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국민을 주인으로 잘 섬기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 위정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고 그 주인의 머슴 아닙니까? 아니 우리 헌법에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그 공복이라는 게 공적인 머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 그러면은 자기가 집안일을 할 때 주인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지 이 머슴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머슴은 그 주인한테 부여받은
그래도 권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맡긴 일을 하면서 따로 주인이 예를 들어서 고기 10근 사오라 그러는데 여러 가게 중에 자기한테 용돈 주는 데 가서 사오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오로지 주인만 위해서 일해야지 이 부정부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인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늘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뭐 옛날에 한 40년 전에 민주화 위해서 뭐 데모 좀 했다고 그래서 그 뭐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학생운동 했다는 그 족보 팔아가지고 정치권 언저리 돌면서 벼슬자리와 이권에 악착같이 집착해가지고 한 번 잡으면 절대 안 놀라고 그러고 또 어떻게든 권력 잡아서 폼나게 살고 돈 벌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모습 맞습니까? 그리고 뭐 경제 하는데요. 워낙 부정부패 비리가 많으니까 국민들 잘 먹여 살려주는 유능한 뭐 경제 대통령이라고 해서 물타기를 하는데 경제라는 것은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외자를 도입해서 어떤 산업부터 키울지 정부가 판단해야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50년, 60년 전에. 지금은 우리 기업이, 우리 민간 부분이 정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돈도 많이 있고요. 정부보다 훨씬 머리도 좋고 똑똑합니다. 그래 지금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저 멍청한 짓 안 하고 정직하면 됩니다. 아니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부정부패 김만배 일당이 3억 5천만 원 3억 5천이면 하남에서 아파트 하나 삽니까? 못 사죠? 그 돈 들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8,500억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저 일당들 계좌에 1조까지 딱딱 돈이 꽂힙니다. 그러면 이런 거 보면은 정상적인 기업인들이 열심히 사업하고 싶겠습니까? 뭐 기업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지만 떼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재료 사고 월급 주고 다 하면은 얼마 안 남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기업할 게 아니라 아니 정치인들 공무원들하고 유착해가지고 한탕하면은 10대가 먹고 살 텐데 일하겠습니까? 그죠? 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현장 유세 장면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28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실패했다면서 이로 인해서 전국에서 집값이 오르고 세금도 올랐다라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건데 관련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20대 대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경쟁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 여야 후보들의 움직임과 대선 판세를 국회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송재인 기자 나와주시죠. 네, 여기는 국회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승패를 가를 부동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신경전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여야 취재하고 있는 송재인 기자와 함께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전의 날을 이틀 앞둔 여야 후보들의 유세 일정부터 알아보겠는데요. 송재인 기자, 이재명 후보 오늘 일정부터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마지막 전국 단위 표심몰이에 나섭니다. 앞서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대전, 마지막 청주까지 경부선 상행선을 따라 주요 거점 도시를 훑는 빠듯한 일정인데요.
지역마다 맞춤형 개발 공약을 다시 한번 띄우는 건 물론이고 이재명은 준비된 유능한 대통령 후보다, 즉 인물론을 앞세워서 표심을 공략합니다. 또 마지막 청주 유세에서는 단일화를 이룬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와 합동 유세에 나서면서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면에 띄웁니다. 네, 사실상 마지막 전국구 유세인 건데 유세 일정을 좀 보면 이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이 빠져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재 판세와 관련한 민주당의 전략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유세 일정은 민주당이 분석한 현재 대선 판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높은 사전 투표율이,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높은 걸 두고 이 후보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남을 필두로 뜨거웠던 사전 투표 열기가 결국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 사이 이른바 급조된 단일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 또 이에 따른 이재명 후보로의 결집을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권 단일화에도 초박빙 판세는 그대로란 분석인데, 이에 따라 막판 중도, 부동층 공략이 핵심이라 보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3의 선택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줄 수 있도록 정치 개혁을 하겠습니다. 정치를 교체하겠습니다. 다당제를 보장하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국회 추천 총리제, 책임 총리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내일 온종일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마지막 유세지는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시청 광장이나 광화문 가운데 하나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일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는 반대로 윤석열 후보 오늘 수도권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막판 정권교체 여론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경기 구리에서 유세를 시작했고 지금은 극적 단일화를 이뤄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하남에서 유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경기 8개 지역을 돌면서 그야말로 전력 투구하는데요.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수도권 집중 유세 역시 결국 판세를 가를 중도층, 부동층 공략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보는 대선 판세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우선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 투표율이 기존 여론조사들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던 정권교체 열망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 후보의 우호적인 청년층이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했을 거라며 조심스럽게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인데요.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문을 닫을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역대 최고의 엄청난 사전투표를 통해 정권 심판에 표를 던져주셨고 더 많은 국민들께서 3월 9일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와는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오늘 수도권 내 중도층, 부동층을 집중 공략한 뒤 내일 전국구 거점 유세를 진행하면서 막판 지지층 결집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후보의 마지막 유세지 역시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청 앞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전투표 기표용지 부실 관리 논란으로 지지층 내 부정선거 우려가 커질까 주시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또 반대로 오히려 본투표에 지지층이 결집할 거라는 기대도 있는 만큼 본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일정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 역시 수도권 공략에 집중합니다. 오늘 아침 판교 유세를 시작으로 잠시 뒤에는 청주에 들른 뒤 다시 경기도로 돌아와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출퇴근 인사를 진행하며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이후에는 수원과 안양, 서울 구로까지 역시 강행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심 후보는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오늘도 진정한 정치개혁 적임자는 소수당 출신인 자신이라며 소신 투표를 호소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송재인 기자와 함께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세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회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보완 대책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사전투표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먼저 핵심적으로 어떤 게 지금 문제가 불거졌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변호사님께서? 예, 선관위 차원에서는 확진자나 격리자에 대해서 감염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 취지는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인데 네. 그 방법이 기표소를 따로 두면서 확진자나 격리자가 직접 자신의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을 수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동선이 완전히 차단이 되면서 내 투표지가 제대로 투표함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끔 됐고 제3자가 투표지를 여러 장 모아가지고 나르는 동안에 종이백, 뭐 종이상자, 쇼핑백, 뭐 비닐봉지 이렇게 각양각색의 이런 그 수단을 이제 모아가지고 하는 동안에 투표지가 분실되거나 다른 게 들어가는 우려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해명이 안 되는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이렇게 투표지가 대량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기표된 투표지가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다른 유권자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 기표된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 비밀 투표 침해에 대한 우려도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논란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도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이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잖아요. 내가 찍은 투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게 지금 직접 선거인데 그게 지금 사실상 확진자와 격리자 같은 경우에 지켜지지 않았고 또 일부에서는 그 투표의 기표 용지가 드러나면서 비밀 투표 원칙도 위배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헌법 67조 1항에는 대통령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한다. 이건 헌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달리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도 그것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취지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투표함에 직접 넣는 것을 무조건 다 예정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법에 담고 있기 때문에 투표하는 사람이 직접 투표함에 넣는 것이 차단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그 4대 원칙에 대해서 위배의 소지가 있지 않냐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비판 여론은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최상위 법률이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그리고 이 헌법의 가치에 따라서 여러 하위 법률들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원칙 자체가 지금 헌법상의 원칙 자체가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판적인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 주로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면은 굉장히 거의 뭐 매뉴얼에나 있을 법한 내용이 법 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투표하는 사람은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접어서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에 넣는다라고까지가 아예 법에 명확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표된 투표지가 제3자가 보게끔 지금 공개된 상황 자체는 이 공선법 규정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고 투표함에 넣는다. 물론 직접이란 단어는 없지만 이거는 일련의 과정이 당연히 투표한 사람이 직접 넣는 것을 예정했기 때문에 투표함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내가 투표한 투표용지가 직접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끔 했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이 명문의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굉장히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만큼 이런 일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선관위가 어제 오전에 사과문 발표에 이어서 어제 밤에도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래픽 함께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1차 사과문, 2차 사과문 이렇게 나왔는데 1차 사과문에는 사실 사과보다는 해명 쪽이었는데 해명이 사실 좀 반쪽짜리긴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했고 참관인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소지는 전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근거로 둔 조항이 공직선거법의 여러 규정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데 자신들 유리한 조항 하나만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선관위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투표소에는 하나의 투표함만 둘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은 투표함을 여러 개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법 규정에 맞게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투표함 하나라는 것 이외에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직접 이제 투표함에 넣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투표함을 여러 개를 둘 수 없었다면은 동선 분리에 의해 가지고 직접 그 투표함까지 접근은 못하더라도 투표자가 내가 보는 앞에서 그 투표함에 들어가는 건 확인할 수 있게끔 그 정도 거리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은 시간대를 분리해 가지고 섞이지 않게끔 하는 정도의 조치는 얼마든지 가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1차 해명이 지금 충분한 해명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비판 여론이 더 들끓었고 그래서 2차 사과문이 나와 가지고 이제 좀 사과의 방점이 찍힌 해명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번 그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짚어보겠습니다. 앞선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지금 직접 선거의 원칙이 위배된 것 아니냐 이게 논란인 거지 않습니까?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를 했는데 직접 자신들이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중간에서 다른 사무원들이 걷어서 그 투표함에 넣었다라는 게 가장 큰 논란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에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선거법상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어서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앞서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된다는 규정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게 첫 번째가 있는 것이고 이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확진자라든지 격리자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난 이후에 투표를 했다면 이런 논란은 그 해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본 투표 당일 그러니까 9일 날에는 투표 시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6시 이후로. 왜 이런 그 논란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 비판에 대해서는 뭐 해명이 제대로 되기도 어렵고 네. 받아들여지기도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선관위 입장을 보면은 사실 확진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날 줄은 몰랐다. 결국은 자기들이 준비를 부실하게 했고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해명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인데 4.7 재보궐선거 때하고 동일한 방식을 썼다는 건 결코 해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때랑 지금은 확진자 숫자가 거의 뭐 차원이 다른 수준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동일한 방식을 썼다는 거는 이번에 특별히 별도의 준비나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자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판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시간만 분리했어도 충분히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제 특히나 또 휴일이기 때문에 긴급 뭐 소집해서 회의를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 여러 가지 맞물려서 지금 여야에서도 21세기의 선관위가 맞느냐라는 질타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과 별개로 또 만약에 시간을 뭐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 격리자 분리를 안 하고 지금 이번 그 사전 투표했던 것처럼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지금 확진자나 격리자분들이 투표한 거를 바구니 같은 것에다 좀 걷어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그 규격화된 임시 기표함이라든지 이걸 좀 만들어서 그쪽에 넣어서 통일되게 걷어가게 했다면 논란이 이 정도까지는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뭐 일부에서는 뭐 쓰레기 봉투에다가 투표 용지를 넣는 경우도 나오고 있던데 일반 그 투표하신 유권자 입장에서는 쓰레기 봉투에 자신의 표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격앙돼서 내 소중한 한 표가 지금 이렇게 관리되는 게 맞느냐, 부정선거 오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하는 사례까지도 있었거든요. 네. 유권자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민감하신데 선관위만 느긋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더 비판이 많은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거대로 규격화된 함을 이용했으면 그나마 오해의 소지가 좀 줄었을 수도 있는데 전혀 이 투표지가 제대로 전달돼서 투표함에 들어가는 것까지의 그 담보 장치가 없었고 굉장히 부실했다라는 네. 것은 피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투표함을 누군가가 뺐다, 이게 탈취라 그러는데 또 그리고 집어넣는다, 투표수 증감 이런 거는 엄연하게 형벌 조항이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방지 장치가 전혀 없는데도 부실하지 않다, 뭐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 이런 해명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명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유권자들 투표를 하러 갈 때 당연히 투표함에 직접 용지를 넣는 걸 생각을 하고 갈 테니까요. 아니면 애초에도 별도의 투표소를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짧은 시간 동안에 투표소를 하나 더 마련해가지고 그럼 대관도 해야 되고 인력도 다시 배정을 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사실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 투표함에서 사실 시간 분리 정도로 해가지고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것마저도 지금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했던 것인가, 논의 자체가 없었던 것인가, 이거는 추후에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해명을 하고 사안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사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그 지난 5일 사전 투표 때도 지금 9일 날 본 투표 때처럼 6시 이후에 그 확진자나 그 격리자분들은 별도로 투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투표함도 같은 투표함을 쓰는 거니까 이런 논란이 아예 안 불거졌을 텐데 지금 그 이 국회 정개특위나 이런 쪽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나올 때 그 정개특위를 열린 이유 자체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뭐 10만 명 이상 나올 거라는 게 예측이 계속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선관위가 전혀 예상을 하지 않고 시뮬레이션 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논란을 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여야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있고 특히 이낙연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확진자 증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는데 그거 사실 그 상황 누가 몰랐냐, 다 알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시거든요. 충분히 이게 상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없었고 하루 뭐 확진자 뭐 20명 정도 와서 투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대는데 숫자가 굉장히 좀 터무니없고 4.7 재보궐선거 때 그 전례를 가지고서 지금 대입을 했다면은 이번에 그 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실 관리에 대한 그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비판이 나오고 있고 대한변협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뭐 대한변협에서도 인권 정의 뭐 이런 공익적 측면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데도 사실 진행 중인 선거에 대해서 변협이 입장 밝히는 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만큼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직접 비밀 투표가 침해될 경우에는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건 사실 형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서지 않을 수 없고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본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변협 차원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형해화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이어서 참정권이라는 의미만 남아있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이런 취지의 그렇죠. 말씀이신 껍데기만 거죠? 남게 되고 네. 안에 내용이 다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결국은 투표권 자체가 침해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내용은 절차라는 건 사실 그 충실한 그 내용까지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 있어서 이런 미흡한 관리는 아예 그 제대로 된 선택권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니까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 통해서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선관위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걸로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와가지고 선거 투표소를 또 마련한다거나 이거는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뭐 현실적인 것으로는 분리에 의해 가지고 감염 예방을 좀 불식시키고 투표함에도 직접 넣어서 비밀 직접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동선 분리 플러스 시간 분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좀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다 하더라도 부실 관리 그 자체에 대한 책임 그 논란을 완전히 피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거는 본투표만이라도 이런 문제가 없게끔 치르자는 것에 대한 논의지 이전 것이 그 잘못이 사라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아마 문책이나 이런 징계는 따를 수밖에 없고 특히 뭐 형사고발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처벌의 수위가 뭐 된다 안 된다 이거보다도 국민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기 때문에 네. 조사라는 것도 재발 방지의 차원에서 논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에서 추가로 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번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직접 선거 위배 논란 그러니까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지 못한 거 이것과 하나 별개로 또 그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임시 투표용지를 그 봉투를 받았는데 그 봉투 안에 이미 특정 후보를 찍은 기표용지가 발견됐다 이런 사례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그 투표용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효 처리되는 겁니까? 무효 처리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선거법의 해석이 굉장히 달린 부분인데 네. 원칙적으로 유권자가 자기가 기표한 용지를 공개했을 경우에 무효표가 됩니다. 근데 이 사안에선 유권자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선관위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투표지가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투표한 유권자의 표 하나가 관리 잘못으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근데 선관위의 입장은 유권자가 직접 공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 투표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고 저도 법 해석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런 그 문제되는 표가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됐는데 그 개별 그 선거 투표 관리하는 그곳에서는 이게 공개된 투표지다라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집어넣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나중에 섞이고 나서 개표 과정에서는 무효표 처리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처음부터도 입장을 통일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다시 또 이 유무효에 대해서도 이 관리 잘못이 논해질 수 있는 사안이 불거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긴 하길 텐데 말씀하신 대로 공개된 투표에 공개된 투표지라고 일단 식별 표시를 하고 투표함에 넣은 게 사실이라면 저희도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게 무효표 처리가 된다면 그 표를 찍었던 유권자분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그 어떻게 보면 자신의 참정권이 무효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의 결과까지도 지금 이제 선관위가 좌우를 해버렸다 이런 내용의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이거는 지금 그 당시에도 유권자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이거 못 믿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전 투표를 하러 가서 용지를 뭐 찍고서 돌아오신 분도 있다. 언론 보도에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것까지 연결하면은 지금 사전투표로 등록해서 용지를 받으신 분은 본투표를 다시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 자체가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축제의장으로 만들었어야 하는 선관위가 오히려 투표 열기를 꺾어버리고 네. 몇 표에 대해서는 심지어 유무를 좌우하는 이런 행동까지도 해버렸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가벼이 넘길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네, 변호사님 그렇다면 오늘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대책에 그 지금 지난 5일에 불거졌던 논란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이 대책과 함께 지금 앞서 변호사님께 말씀하셨던 그 공개된 투표용지에 대해서 아직 개표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식별 표시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이미 공개된 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내리고 각 지역 선관위에도 그 지침을 통일되게 하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당연히 그래야 되고 사실 그런 지침들이 먼저 있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지침이 나오면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적용이 될 텐데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식을 해가지고 투표함에 집어넣었으면 섞였기 때문에 어떤 표인지 나중에 다시 또 선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사실 되돌이켜가지고 유무를 다시 또 바꾸는 과정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표 과정에서 만약에 식별 표시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식별 표시가 돼 있는 투표용지는 유효표로 인정을 해라, 무효로 인정을 해라. 개표 과정에서 그 지침이 하달됐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개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사안에 집중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개표된 게 이제 공개된 게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과정이 이제 유권자가 스스로 공개해서 그런 식별이 찍힌 경우들도 있을 거거든요. 중앙으로 모여가지고 개표 과정을 하기 때문에 투표함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개표되는 과정에서는 섞여가지고 몇 개는 그렇고 몇 개는 아닌지 그거를 그 자리에서 사실 선별하기가 어렵고 그 자리에서 도장이 찍혀서 이거는 무효표 처리가 되는 게 맞을 텐데 이거는 선관위 잘못으로 공개됐던 겁니다라고 해서 다시 뒤집는다면 추가적인 의혹이나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사실 이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지금 사전 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관리부실로 공개된 그 투표 용지다라고 식별을 해서 넣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유권자가 잘못해서 그 표시를 했는 건지를 개표 과정에서는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지침을 하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침을 줘가지고 유효냐 무효냐를 뒤집는 결정 기준을 이제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본투표 이후에 적용되는 지침이야 당연히 세우고 적용이 되겠지만 그 이전 거는 추가적인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쉬운 내용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논란, 그 문제 발생할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자칫 대선 이후에 어떤 불공정 문제, 뭐 어떤 선거 승복 여부와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원칙적으로는 명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 대해서 뭐 소송이 따를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는 또 이제 선거의 중대한 하자였느냐 이걸 또 다시 판단하니까 쟁점이 또 따로 있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 여론조사까지도 굉장히 박빙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무효 소송 그리고 당선 무효 소송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실질적으로 표 계산 그리고 선거 절차 전체의 위배 이런 것들이 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결과까지도 굉장히 붙어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거를 또 전혀 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까지는 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런 논란, 스스로에 대한 비난 모든 것을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근본적으로 공무수행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이기까지 해야 되는데 공정해 보이지 않게끔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거는 선관위가 스스로 감수해야 되는 자신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선관위에서는 부정 의혹은 없다, 있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이런 여러 논란들이 좀 불거지고 있고 결국은 부실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기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책임자들 선관위 내에서 뭐 선거가 끝나고 나서든 그 이전이든 책임자의 그런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게 지금 2022년 선관위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가 정말 너무 상식바뀌고 우리나라 선거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나 제도 자체가 외국으로 수출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 거에 명성에 흠이 가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고 아까 이제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이제 뭐 당선 무효나 선거 무효에 대해서 했던 거는 사실 부정선거를 전제로 한 개념이 아닙니다. 부실 선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적이나 법적으로 뭐 이제 지적하는 내용들은 선관위가 굉장히 뼈아프게 새겨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관위가 뼈아프게 새겨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긴급대책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그 대안들이 나올지는 저희가 또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에서 러시아군이 민간인들에게 박격포를 발사해서 피난 가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군이 피난민들을 향해서도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으면서 민간인 사상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방어를 위한 최전선인 이르핀 마을. 현지 시각 6일 촬영된 화면의 위쪽을 보면 다리를 향해 걸어가는 피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순간 꽝 하는 포탄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화염이 일면서 거리는 온통 흙먼지로 뒤덮입니다. 그리고 쓰러진 피난민들을 향해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외신들은 러시아군이 박격포를 쐈으며 피난 가던 일가족 4명 중 어머니와 10대 아들, 8살 딸 등 3명이 즉사하고 아버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피난민을 향해서도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으면서 민간인 사상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개전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사망자 수가 어린이 25명 등 36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759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최근 교전이 치열해진 지역에서 사상자 보고가 지연되고 있다며 실제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우크라이나에서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간 난민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대표는 트위터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커지고 있는 난민 위기라고 우려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번 사태로 최대 4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한 러시아군이 직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통신도 일부 차단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현지 규제 당국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6일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 원전을 기존 직원들이 계속 가동하고 있지만 관리 명령은 이곳을 장악한 러시아군 지휘관이 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에 있는 러시아군이 일부 이동통신망과 인터넷을 차단해 기존 통신망을 통해서는 믿을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우크라이나가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자국 내 원자로를 폭파해 이를 러시아 책임으로 돌리려 하는 공작을 세우고 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6일 우크라이나 보안국과 우익 극단주의 단체 아조프 부대가 하르키우 물리학 기술연구소의 실험용 원자로를 폭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폴란드로 옮기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서방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를 함락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젤렌스키 대통령과 강요들이 서부 도시 리우나 폴란드에 정부를 차리는 가능성을 검토 중이지만 키이우를 지키겠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뜻이 분명해 논의를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망명 정부가 수립되면 미국과 유럽의 무기 지원을 받아 게릴라 작전을 지휘하고 우크라이나를 탈환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서방 당국자들은 전망했습니다.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하고 있어 비상입니다. 현재 동해안과 영남 곳곳에는 건조경보가, 수도권과 영서, 충북과 전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울진과 삼척에는 산불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돼서야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들어있으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부터는 꽃샘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영상 8도까지 올라 예년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12도, 광주 13도, 대구 14도가 예상됩니다. 대선 1인 수요일에는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며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앤 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